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돋보인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보도와 핵심적 사실이 누락한 우보 언론 검찰 출입 제한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팝스타 BTS. 이들의 활동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를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66년 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대자연, DMZ의 사계를 담은 특집, DMZ 새로운 여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의 코너, 소통이 있는 저녁 제작 현장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정치 풍자 대표 콘텐츠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온 돌발 영상. 지난 2003년부터 최근 방송까지 이제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YTN 돌발 영상 채널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치권의 산 역사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돌발 영상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지난주에 먼저 인명사고가 있었던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역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고, 또 정치권에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검찰에서는 세월호 특별사단이 구성이 됐어요.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투입 구조 헬기가 사경을 헤매던 학생을 구하지 않고 해경 수뇌부를 태우고 현장을 떠나버린 결과 그 학생이 결국 이제 병원으로 제때 이송되지 못하고 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검찰이 5년 만에 이제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그 세월호 참사 관련 재반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제일 이제 와닿은 부분이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또 후속 보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개혁 대상으로 언론도 이제 개혁 대상으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YTN이 이런 보도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잠시 뒤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1일 새벽에 이어졌던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 사고의 관련 보도들을 좀 꼽았습니다. 첫 속보 이후에 당직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와서 사고 발생 개요와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서 전달해 주었고, 또 해난 구조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구조의 원칙, 또 방법, 그리고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는 관련 보도를 날이 밝도록 계속 몇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예. 자, 이 당일날 당직 기자가 정치부 나연수 기자였었는데, 이 기자가 이제 앵커를 오랫동안 하다가 취재부서를 내려가서 첫 야근 당직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신속하게 잘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헬기 탑승자의 친지들 비롯해서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탑승자들이 안위를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던 상황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줘가지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준 방송은 YTN이 사실상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구적 보도 전문 채널로서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유감없이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YTN은 또 이날 새벽을 넘긴 뒤 오후에 더 뉴스 인터뷰 코너에서는 해상 도서 지역 응급 이송 체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전문가 대담을 방송하고, 또 이번 주말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 시신 발견을 비롯한 현장 상황 전달이라든가 기종 불량 가능성을 포함한 헬기 추락 원인 분석 등 후속 보도를 충실히 계속해오고 있어서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보 체제에 돌입할지 말지 선택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특보 체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취재 보도 시스템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규모와 연속성 이런 걸 텐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초창기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광고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근 일주일을 계속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대표적인 특보인 거죠. 그래서 특보의 기준이라면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때 또 정확한 구조 상황이나 이제 후속 대책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해야 해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일 때, 뭐 예를 들면 태풍, 지진, 폭설, 뭐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 테러, 군사적 도발,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건 등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번 헬기 사고의 경우는 인명 피해가 컸지만 사실은 특보로 끌어갈 만한 어떤 그 파급력이 큰 사건이 아니라 단일 사안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특보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야근 기자들이 고생 많이 했죠. 예. 아무튼 뭐 아직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지선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0월 31일 보도된 여의원 법안 밀어넣기 이상한 법들 만화를 잘한 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국회의원들이 공천 심사를 위해 현역 의원 평가 종료일이 가까워오자 벼락치기 법안 발의를 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공교롭게 공천심사 현역 의원 평가 종료일 가까이에 법안 발의를 몰아서 한다라는 점을 지적해서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재선에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여당의 공천심사 평가 방법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 측면에서도 보자면 그 공천심사 현역 의원 평가 종료일이 가까워 오면서 그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을 9월 같은 기간과 함께 비교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고 또한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역시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 정치부 출입, 특히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발생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 뉴스를 기획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 최민기 기자가 보도한 내용 보면 좀 힘들이지 않고 참신한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은 1년 내내 놀다가 예. 이제 뭐 어떤 다음 공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뭐 법안 제출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그 마감에 맞춰서 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차관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좀 문제점을 따끔하게 꼬집은 그런 그 보도였다고 이제 보이고요. 10월 31일이 마감이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그 하위 20% 불이익 거기 때 이제 딱 발표된 상황에서 10월 31일까지 대거 법안 발의를 해서 보좌진들이 그냥 의안과에 계속 줄 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취재한 보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10월 30일 방송된 법무부 오보 내면 출입 제한 논란,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 보도를 꼽았는데요. 예. 이번 보도는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며 오보를 낸 언론사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언론의 어떤 보도가 사실과 어긋난 오보인지 여부를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라는 이번 보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물론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의 오보 언론 검찰 출입 제한 훈령 규정이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훈령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는 중요한 전제 사실을 좀 빠뜨리는 바람에 보도 내용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직접 취재한 기자들이나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 말고는 이게 뭐 새로 뉴스 보도만 봐서는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도에서 누락한 부분은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규정에서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경우로 정했던 것과 비교해서 새 규정에서는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한 경우로 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검찰 출입을 뭐 한 5년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런 훈령이 있었다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문화된 규정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전 규정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모두에게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해당 현행 규정이 사문화됐던 데 반해서 이제 이번 새 규정은 좀 구체화시켰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대부분의 언론들 또 이제 이번 그 YTN 보도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보 판단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 문제 등은 그 과거 규정이나 또 이번 새 규정이나 좀 매한가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김에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문화된 그런 조항인데 왜 사문화됐겠느냐? 실제로 어떤 그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언론의 이제 취재의 그 어떤 저해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이거든요. 그럼 사문화된 것은 아예 빼면 되지. 이번에 구체적으로 되살렸다. 이것은 왜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그 이번 이 뉴스를 거론한 것은 이제 그런 면을 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정부하고 언론 입장에 대입할 때 그 정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민들이 이제 언론 자유 수호란 차원에서 이제 정말 그 언론의 손을 들어주고 언론을 지지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했던 데 반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도 개혁 대상 아니냐, 언론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언론 여러 가지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측면 없는 건 아닌지 의심 섞이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기자들에게 공개했던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이거든요. 이 초안에 보면은 그 어떤 오보를 낸 그 기자를 출입 금지시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종안에 갑자기 이게 팍 들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의 어떤 변명은 뭐냐면 이프로스라고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프로스는 기자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만 보는 건데요. 그 검사들도 아이디 자기 다 넣고 비번 넣고 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프로스 기사를 우리가 이제 좀 취재를 할 때는 검사들 도움을 정말 그렇게 빌어가지고 받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어떤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좀 약간 잘 명백하지 않게 한 이제 부분이 이제 우선 격한 반응을 샀고요. 그 뭐 이제 변협이라든지 기자협회 또 언론 노조 이런 데서 다 비판을 했죠.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는 사실 10월 30일 저희 박기환 기자가 이제 그 리포트 하나를 했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아요 요즘 법조에. 그래서 리포트 하나 하고 다음 날 이제 법무부가 바로 이제 해명 자료를 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무부하고 저 법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방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저 기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비판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아셔야 될 거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취재 제한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선 평가원이 꼽은 아쉬운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월 31일 보도된
유아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최대 4배를 아쉬운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이 뉴스는 유아 영어 학원비가 금액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보도인데요. 사실 유아 영어 학원비 금액이 높은 것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왜 유아 영어 학원비 금액이 나날이 높아지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유아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는 금액이 높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오해를 낳는 그런 내용들도 발견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의 4배가 넘는 유아 영어 학원비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한두 건의 어떤 특이한 사례를 앞세워서 좀 내용이 과장되게 전달되는 그런 측면도 보였고요. 또 11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즉 유아 영어 학습 시간이 11시간이 넘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이렇게 보편적인 경우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고, 또한 그 11시간이라는 것 전체가 학습 시간인지 아니면은 제가 추측컨대 그 11시간에는 돌봄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취재하고 구분해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데이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제작한 리포트였는데 뭐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좀 이렇게 받쳐주는 기사가 있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단체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을 우리 이제 권호진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요. 예.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영어 학원 학원비가 월 200만 원이 넘고 연간으로 치면 4년제 대학 등록금의 4배가 된다. 이건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 또 그런 학원들이 대개 이제 강남 부천이라거나 뭐 강북의 어떤 양천구 이런 데서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사라지고 부의 대분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후속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길게 끌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국감 현장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익에 크게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주는 병역 특례 제도를 BTS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그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팝스타 누굴까요? 얼마 전 월드 투어를 통해 세계적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BTS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천하의 BTS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병역의 의무죠. 이 정도로 세계 한국의 이름을 알렸으면 병역 면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얼마 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올 정도였는데요. 과연 병역 혜택 가능한 걸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 특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난 1973년 병역 특례 규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특기자는 군입대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함께 입대 대상자가 줄면서 1984년 이 법은 폐지됩니다. 병역 특례라는 용어도 이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는데요. 대신 병역법이 정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한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납니다. 예술체육요원, 한마디로 예술체육 분야의 사회봉사를 통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자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기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군복무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이 정하는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와 선우 예건 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문제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경연대회가 모두 순수예술에 국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BTS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해도 애초에 병역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한류붐과 함께 대중문화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게 됐습니다. 병역 혜택을 왜 순수 예술 분야에만 주느냐 하는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인데요. 이런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입영을 앞둔 대중예술인의 해외 활동을 돕는 방안을 일부 마련했습니다. 2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고 단수 여건만 받게 돼 있던 것을 복수 여건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국위 선양했다고 병역 혜택까지 주느냐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병역 혜택의 범위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해볼 시점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윤정호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자연이 남아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DMZ 생태계의 사계를 담은 특집 방송이 호평 속에 방송됐는데요. 이번 주 내가 본 DMB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연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자연과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YTN 다큐멘터리 DMZ 새로운 여정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DMZ 새로운 여정은 총 3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지난 1부에서는 올해 6월 진행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DMZ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생명이 숨쉬는 땅 DMZ라는 주제로 생태의 보고가 된 DMZ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정확히 언제일지 가장 먼저 전 세계 통틀어 2천여 개체만 남은 회기조류 두루미를 강원도 철원평화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태 특성상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사는 두루미의 모습을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노랑부리 백로 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회기동물들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장 큰 수리부엉이지만 특히 다양한 카메라 기법과 앵글을 통해서 DMZ의 순간들을 촬영해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희귀동물들의 서식 장면을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생명들이 활짝 열리는 계절, DMZ에도 이번 편인 생명이 숨쉬는 땅 DMZ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연 기념물 중 하나로 지정된 사냥들이 관광객이 드나드는 조각공원으로 내려와 여유롭게 풀을 뜯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촬영 기간 동안에 제작진들이 겪었던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서는 3부 DMZ 미래는 시작되었다 편이 예고되었는데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생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이 탄탄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YTN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평일 저녁 7시 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얼마 전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앵커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통이 있는 저녁인데요. 제작 현장을 YTN 이야기에 담아봤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때론 웃고 때론 울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려주는 뉴스.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선 없어서는 안 될 코너죠. 소통이 있는 저녁, 제작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매주 평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던 뉴스가 있는 저녁. 한 달 전 개편으로 새로 합류한 안기령 앵커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친절한 뉴스, 소통이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소통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이슈를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꼭 전해줘야 될 이야기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통의 뉴스라면 스튜디오로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틀을 깨고 앵커가 현장 인터뷰를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외되신 분들이나 어디서 뭐 힘들게 아니면 역경을 겪고 일어나신 이런 분들의 조금 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나 울림들도 좀 가서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이템도 선정하고 있고요. 오늘의 소일저 주인공은 석창후 화백. 감전으로 두 팔과 발가락을 잃었지만 남다른 노력으로 수목 크로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분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으면 되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내 것이 팔이 없으면 팔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사고 후 절망 대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역경을 극복한 석창후 화백. 바로 이런 모습이 소일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방송 전에 미리 촬영해두기 때문에 인터뷰어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코너의 매력입니다.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온기 감도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진솔하고 희망 넘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 어디든 소일저가 달려가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